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맨 먼저 뭘 말씀드리느냐. 이게 데일리안에서 데일리안 인터넷 대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정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뭐 비교적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이념적 편향성이라든가 조금 이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덜한 여론조사인데요. 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거 이게요. 이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어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좀 큼지막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내년에 심판하는 게 좀 많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또 여론조사 기관들 대부분이 또 심판 쪽으로 몰아가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그야말로 조사기관이 받아서 그것이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여론조사기관이 특정 여론 목표를 정해놓고 딱 편향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해버리면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을 조작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국민의힘에서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서 뭐하고 앉아있어요. 전문가들 동원해다가 대표적으로 의심이 되는 여론조사 기관 몇 개는 본때를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 전략 아무리 좋아도 여론조사 기관이 만들어내는 조작 여론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의혹을 할 수 있는 데 중에 하나가 김어준이잖아요. 그게 뭐 김어준이고 우리 우파들은 뭐 아이고 그거 안 믿지 딱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중도층 무당층한테 주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자, 그래서 요 여론조사 윤 대통령도 벌써 올 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난립하고 있는데 이거 전문성을 갖고 좀 검토해봐라 했는데 오리무중 소식이 없어요. 야, 이거 대통령 우리는요 현직에 있을 때 대통령 지시사항 나오면 그냥 뭐 하여튼 뭐 틀렸으면 틀렸다 대통령 지시가 보고하고 맞았으면 맞았다 보고하는데 요즘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제 현 정부 들어서인지 이제 뭐 1년 반이 넘어가니까 잘하겠지만은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문제가 아직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동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에 지금 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재수없게 말이죠. 그러니까 출발 한두 시간 전에 가자 병원이 이제 폭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한 500여 명.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 외신 보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대개 500여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 당국에서 한 200~300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중동전의 최대 악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동전 확전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커지고 있다. 요게 이제 제일 큰 이슈예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누가 이 가자병원을 공개했느냐?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는데 미 CIA에서 미 하원 정보위에까지 보도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언론에다가 일부 이렇게 리크한 것 같으면 뭐 조금 유리하게 보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미 하원 정보위원회까지 보도한 걸로 본다면 이거는 미 CIA 정보 보고는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고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이 테러 단체가 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현지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정확하게 이슬라믹 지하드야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당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바이든 대통령 그냥 저쪽에서 했어.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쪽이고 저쪽은 팔레스타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가 한 건지 아니면 이슬라믹 지하드가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테러 세력이 한 건지 요거는 잘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은 여하튼 바이든의 발언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앞으로 중동전 향방에 굉장히 큰 이 변수가 된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요. 지금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JTBC, 뉴스타파 이런 데서 이재명의 대선 공작에 편승 올라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JTBC가 지금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모든 책임이 있다. 딱 이거예요. 그래서 JTBC 회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봉지욱이가 우선 허위를 보고했어요. 허위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방송을 짜집기에 이 좌파들이 짜집기를 잘한 것 같아요. 뉴스타파도 짜집기에 그리고 또 사실을 왜곡시켜. 요 세 가지. 사실 왜곡, 짜집기, 그 다음에는 허위 보고. 그러니까 JTBC 지도부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법률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JTBC가 이 JTBC라는 회사가
그럼 우리 국민들한테 이해를 받을 것이냐? 저는 아니옵니다. 아이, 보고받은 간부들이 무능한 거잖아요. 책임을 져야죠. 일개 기자가 보도한 거를 뭐 실장, 그렇게 식으로 책임 안 지려면 뭘 하고 뭐 차장, 부장, 과장, 무슨 뭐 국장, 실장, 방송국에 뭐 필요해요? 다 똑같이 기자 딱 깔아버리지. 그렇잖아요. 보고 채널, 보고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져야죠. JTBC가 뭐 여부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중간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고, 조선일보가 지금 이제 요즘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선 하나가 강서 선거 패배 이후에 시리즈로 보고해요. 시리즈로 보도해.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조선일보의 보도 성향을 보면은 우파 인사들이 좀 많이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 요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우파든 좌파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뭐 좌파는 안 싫죠. 당연히 좌파가 아닌 사람들인데, 이 우파라 하더라도 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지금 이 칼럼을 보면 뭐 쓰기야 쓰는 사람 마음이죠. 뭐 저도 칼럼 조중동이 엄청나게 수십 건 썼는데 쓰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칼럼을 쓰는 사람들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우선 기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선일보가 지금 이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게 좋게 해석하면 이번에 이제 강서 선거 참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우호적으로 지원을 1년 반 해줬는데, 이거 뭐 달라지는 게 없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칼럼 기사 인터뷰로 돼 있어요. 예. 뭐 국민의힘도 정조준 하는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시각을 보면 국민의힘 힘도 하나도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때려야지, 요렇게 방향을 설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김창균 칼럼, 아주 뭐 좋은 칼럼을 많이 쓰는데, 물론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뭐 조선일보가 달라졌다 이렇게 뭐 속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옳은 얘기를 해요. 솔직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그러잖아요. 뭐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그리고 뭐 쓴 약이 뭐 명약은 쓰다, 이런 얘기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공부했잖아요. 공부보다 그런 뭐 정신 이 교육인가요? 이런 걸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를 하여튼 보약으로 생각하고, 특히 조선일보는 기사가 이 특히 조중동 매체는 그래도 우리 이제 우파의 시각을 대변하는 언론이다.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쓴소리,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대통령한테 왜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쓴소리 하는 거를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뭐 조선일보가 뭐 확 달래고 뭐 못쓸 신문이다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뭐 그렇게 금방 내 시 뜨겁다, 좀 사람이 그렇죠. 독자도 또 우리 우파들도 좀 서운할 때는 서운하고, 그러더라도 이게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부모 형제 간에도 뭐 다 다툼이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하나씩 조금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선택과 집중해서, 제가 요즘 방송 이 패턴을 조금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분이든 30분을 하더라도 조금 깊이 있게 분석하던 깊이 있게 하고, 그냥 뉴스 브리핑식으로 그냥 내용 제목만 좀 아실 수 있도록 큰 틀만 아시면 될 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조금 제가 제 나름대로는 이 정보의 비중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자, 데일리한 보도를 말씀을 드리면, 자, 윤 대통령이 팍 떨어졌어요. 자, 10월 첫째 주에서 40.9 했는데 37.0으로 3.9가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예, 그리고 부정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빠지니까 올라가겠죠. 56.8에서 60.3. 예, 그래서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높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밑에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이 도와주지를 않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를 보면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이 살짝 높아요. 40대 39.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2%가 빠졌고 민주당은 1.3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부 총질하면 지지를 하는 불보도 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부 총질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지도부가 조기에, 그리고 조속히 바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내부 총질은 이제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유승민 이런 인간들이 계속 씹어대니까 여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어디다 투표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게 참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국민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갈수록 빠져. 우리 국민의힘 후보한테 투표하겠다는 게요. 38, 그러니까 투표하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맨 위에 거가 9월 달, 중간 거가 이제 10월 초, 이게 10월 중순이잖아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38%에 있다가 34%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3, 4% 빠지는 만큼 이 총선 투표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점수 따는 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어제 그랬잖아요. 변명하지 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심의 경고를 무섭게 알아라. 그 소통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앞으로 이런 대통령의 일종의 이 지시가 과연 어떻게 패턴을 바꿀 것이냐.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이냐. 요게 뭐 여론조사 이제 벌써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내주쯤이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내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 처방이 어느 정도 약발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나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된다. 민주당 후보도 물론 빠졌어요. 47에서 45로 2%가 빠졌지만은 우려스러운 것은 45대 34, 11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건 이 조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다 하더라도 11%나 차이가 난다? 조사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5, 6% 정도 차이가 난다. 우리는 소선구제니까 1% 차이 갖고도 당락이 딱 바뀐다. 어마어마한 이해 차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해서는 이것도요. 리스크가 없다가 40점이래요. 그러면 없다가 40%? 이게 이제 이 좌파들의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있다는 53.8%. 그래서 13.8%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는 제 느낌으로는 그저 한 20% 많아야 리스크가 없다가 한 20% 정도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재명이의 대선 지지율을 보면 20% 초반이잖아요. 19%, 20%, 21%. 그 정도나 이재명이가 리스크가 없다고 보지. 아니 제대로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이재명이 이런 인간 리스크가 없다고 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40.1%나 돼요. 야, 그래서 제 댓글이 아니라 이거 뭐죠? 자막에도 써있지만은 이 맹종하는 이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 같아요. 야, 이거 참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한 독성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말이죠. 이게 또 마찬가지. 한동훈 탄핵 이게 바람직하다가 47.9%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가 40%인데 한동훈 장관은 탄핵하다가 47.9%야.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민심의 흐름이다. 왜곡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43.7%밖에 되지 않아요. 최소한도 이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뒤집어져야 돼요. 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말 선악 구분 없이 우리 국민들이 절반으로 딱 쪼개져 있는 거 아니냐. 이 원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문재인이가 져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쨌든 간에 한동훈 장관 정도가 되니까 이재명의 절반의 지지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판이 그때 가면 또 달라지겠지만은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뭐 한동훈 장관 지지율에 뭐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대선 주자를 키워야 될 것이 아니냐. 눈에 보이는 대선 주자를 뭐 네임덕 이런 걸 때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대선 주자가 지지율이 팍 올라가지를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배고플 때 밥 이빨 먹어버리면 배가 확 부르잖아요. 요런 여론은 생기질 않아요. 특히 대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살살 키워야 될 것이 아니냐. 네임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정권 뺏기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대한 집권 세력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도 하고 국민의힘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국가도 발전하고 국민들도 또 변화를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국정 운영에서 사각지대도 없어지고 지금같이 이 진보와 보수 간의 이 양극단으로 대결 국면도 없어질 텐데 이 민주당이 대한 정당이 될 수 있는 소질이 아니라 그런 자질이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리 점수를 많이 줘도 제 점수 기준으로는 20%가 넘지 않아요. 20%.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 이게 47.9%? 이게 좌파 언론의 영향이다. 이걸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탄핵이 뭔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민주당이 왜 탄핵하자고 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뭔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안동환 검사에 대한 지금 탄핵이 끝났잖아요. 이미 의결이 됐잖아요. 여기에 맞들려가지고 다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라는 이슈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다. 그리고 이제 조국 신당. 이거는 조금 대도 되는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다. 55.2%. 바람직하다가 25%. 이게 다 강성 지지층들이에요. 20%에서 25%.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가 20, 조국 창당 25잖아요. 요게 강성 팬덤, 움직이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런데 국힘 지지자는 말도 안 되니까 당연히 이건 반대하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당이 분열할까 봐서 또 반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요,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참 놀라운 충격적 숫자다. 가능성이 있다가 어떻게 48.3%밖에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금 이 하마스 공격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저는 충격적이다. 가능성 없다가 47.4밖에 안 돼요. 예. 야,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바로 왜 그러느냐. 문재인이가 5년 내내 국민을 사기쳐 왔잖아요. 사기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국민 절반이 지금. 예. 그 이재명의 사기가 그래서 지금 영향을 발휘하니까 이재명이 20%대를 유지하고 있고, 예. 지금 이재명한테 줄을 서려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인간이, 까불지 마. 징계 이제 들어가. 요렇게 어제까지도 난리를 치고 지금, 예, 이 비명계 칼을 대려고 작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9.19 군사합의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죠. 저도 이거 군사합의 냈을 때 제가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가안보위원장을 했었는데 요 기자 저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부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보수 안보 전문가들 이거 큰일 났네. 없애버려야 돼. 이미 나왔어요. 근데 요게 말이죠. 야, 합의를 유지해야 된다가 48.3%예요. 파기가 20.9, 효력 16.5. 그래서 법률적으로 따질 것도 따질 거지만은 남북 간의 합의에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고 무슨 북한에 하고 지금 우리가 합의한 거 법률적 효력을 지금 따질 때 북한이 국가입니까? 국가하고 맺은 조약이에요? 법률적 효력 따지게? 정상적인 국가 간의 조약을 폐기하고 이럴 때는 법률적인 측면을 반드시 따져야죠. 그러나 북한이 국가냐 특수 집단이에요. 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국보법이 설명한 이 성립하는 게 국가로 보지를 않아요. 특수 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무슨 요즘 우리 여권 안에서도 효력을 정지해야지 파괴는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얼빠진 생각들이에요. 언제부터 남북 간의 합의를 그렇게 법률적으로 따졌냐 이거예요. 북한이 맨날 무시하는데 북한의 도발 행위 자체가 이 합의 효력을 무시시킨 거 아니에요. 예. 요것만 갖고도 제가 1시간 강의가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열받아갖고 이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현재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 작년보다가 50.8. 이래서 민생이 중요하다. 이거요. 왜 그러냐면, 5년 내내 민생을 망가뜨려 놓다 보니까 문제의 그 치유, 처방이 그렇게 쉽게 효과를 발휘를 못해요. 이게 이제 문제고. 그리고 민생 대책, 체감되는 대책이 50.없다. 50.4%가 됩니다. 예. 자, 이 정도 하고요. 좀 길었는데, 오늘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정. 이게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중동전 얘기인데요. 우선 병원 이 폭탄은 테러 그룹의 로켓 오발로 인한 폭발이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갈 때만 하더라도 이제 참 빨리 이 종전을 빨리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막아갖고 중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평화 모드로 다시 돌려야 되겠다. 자, 요런 생각을 하고 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전을 막는 것은 이제 기본이지만은 중재보다는 아예 왜 중재 협상을 하려는데 이 사자 협상, 요르단, 이집트, 그 다음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바스, 그 다음에는 이제 네타냐후, 요렇게 사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이 중전, 사실은 종전이죠. 요런 걸 논의하려고 했는데 이 가자병원 폭발 때문에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이 문제에 관해서 이스라엘을 좀 확고히 지지하자. 예, 요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문
요것이 입장이 그렇게 이제 싹 바뀌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지금 이 뭡니까? 바이든 그 대통령의 중동 방문의 지금 이제 의미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요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 성공적인 얘기는 뭐냐 그동안에 이 라파 검문소가 문이 딱 닫히는 바람에 왜냐면 이집트도 문 닫아가지고 그야말로 물자 공급, 물, 전기 뭐 여러 가지 이래서 이제 비인도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 라파 이 검문소는 문을 연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이 나름대로 지금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네타냐후하고 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바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이제 병원 폭발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을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이 살해한 이 팔레스타인의 이 하마스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에게 내가 본 바로는 폭발이 저쪽 소행 같다. 국방부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른 결론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지원을 확실하겠다. 그래서 미의회 이스라엘 방위를 위한 전례 없는 지원 패키지를 요청하겠다. 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서한 지구, 가자 지구에도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바이든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확고한 지지, 그러니까 이 조용한 어떤 평화 중재자 이런 이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 쪽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가자 병원의 폭발로 인해서 입장이 지금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바이든하고 회담 뒤에 이집트로 가는 이집트에서 이 가자로 들어오는 구호품을 막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걸 밝혔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이 얘기를 넣은 겁니다. 따라서 이집트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 공은 방해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갑자기 갔느냐? 바로 내년 선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 선거에 크게 도움을 줄 만큼 성과를 올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좀 이 한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는 하는데 과잉 보복하는 거. 이게 과잉 보복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적 지상전을 전개하는 걸 과잉 보복으로 봐요.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견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는 이제 확실하게 견제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자 지구 남부 쪽에 대한 이 라파 검문소 문 딱 닫아놓은 거, 요거 열고, 요런 거는 지금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은 지금 이 병원이 폭발된 거, 요거가 이제 큰 영향을 주는데 지금 미 정보기관인 CIA가 이 하원 정보위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말이죠. 이거는 이제 폭발 양상하고 그 다음에 폭발 양상 그러니까 폭발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폭발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그 땅이 딱 구덩이가 생겨야 되는데 위에서 탁 내려오니까 이게 구덩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파편 이런 것들만 나온 걸로 보아서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켓 발사 지점이 보면 거기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사 지점을 우리가 다 위성으로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날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큰 스모킹 건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팔레스타인 쪽, 그러니까 저쪽이라고 한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적외선 위성 데이터, 예, 뭐 국방부도 가지고 있고 CIA도 당연히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적외선 위성 데이터로 분석해봐도 요거는 팔레스타인 쪽에서 날라온 오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초기부터 우리가 하지 않았다. 이건 이 이슬라믹 지하드의 오발로 인한 이 폭발이다. 요렇게 지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병원 폭발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헤즈볼라하고 하마스 이 땅굴이 한 500km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땅굴의 이런 외관 이런 걸 볼 때 북으로부터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고 북한에서 어떻게 바로 이 하마스까지 갔겠느냐?
요거는 이제 이란, 그렇죠? 이란 같은 나라를 통해서 건너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요렇게 지금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이런 그 사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살짝 뒤로 빠져 있는데 최근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의 무기가 과연 어느 정도로 갔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진항에서 또 최근에 컨테이너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로 가는데요. 요게 이제 컨테이너 한 숫자를 보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20만 발에서 많게는 30만 발 정도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JTBC 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JTB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봉지욱 기자가 허위로 보고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그 다음에는 하나는 짜집기 보도를 했다. 요 세 가지 중간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한 결론이 나왔다라고 지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JTBC 중간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요, 작년 2월 20일하고 28일 두 번에 걸쳐서 이 봉지욱 기자가 보도를 했어요. 이 봉지욱 기자는 이제 JTBC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어디로 가 있느냐? 뉴스타파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건을 보도했는데 이 3건 보도 내용을 전부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요, 2021년도에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부력거인 조우영,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는 이 사람을 조사하고 계좌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윤 대통령이 조우형한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 요게 이제 JTBC 보도의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보도했느냐? 봉지욱 기자가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선 문제가 뭐냐? 봉지욱 기자는요, 자기가 취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허위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10월 달에 조용희를 만나요. 그래 2월 달에 2022년도 2월 달에 첫 보도를 하는데 넉 달 전에 이제 조용희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세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상세한 얘기를 듣는데 상세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과 이 봉지욱 기자한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안 하고 그거를 짜집기해서 보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이 가짜 뉴스 요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이 보도를 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 당시에 조용희를 2021년도 10월 달에 만나갖고 조용희가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이 없다. 요게 이제 제일 커요. 왜냐면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커피 사줘갖고 무마시켰다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4가지를 조용희가 직접 봉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 정확히 10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조용희가 이 봉지욱 기자하고 PD하고 그리고 또 다른 그래서 셋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대장동은 2011년도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2011년도 대검 중수부에서는 다른 뇌물 사건 협조 요청만 받았다. 대장동 조사하려고 조용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건을 조사하려고 부른 거고. 그리고 윤석열 검사는 조용희를 아예 만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2012년도에 중앙지검으로부터 풍동 개발 관련 계좌 압수수색을 당했다. 자, 그래서 2011년도 대검 중수부 조사 경위를 갖다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봉지욱 기자는 주로 나무기가 이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는 내용. 근데 나무기도 나중에는 이걸 부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나무기 이 전문 이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남욱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진술 조사를 보면은 정확히 모르겠다. 김만배로부터 들은 것 같다. 요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한 전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하는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왜곡 보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짜집기 정황도 있어요. 뭐냐? 2021년도 10월 달에 인터뷰 당시에 이 조용희는요, 2012년도에 중앙지검이 풍동개발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2012년도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봉지욱 기자한테. 근데 봉지욱이가 2012년 부분을 싹 빼버리고 2011년도로 이걸 바꿔요.
압수수색이 2011년도처럼. 그럼 왜 이걸 11년도로 바꾸느냐? 윤석열 검사가 이 중앙지검에서 2011년도에 대검 중수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검 중수부 임기하고 그러니까 근무 시기하고 맞추려고 11년도에 압수수색 계좌 조회를 통보받았다. 요렇게 지금 허위로 이거는 아예 지휘부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봉지휘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봉지휘가 이 거짓말, 짜집기, 왜곡 보도를 한 것이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지욱이는요 여전히 데스크의 판단과 편집 회의를 거쳐서 보도가 됐다. 정상적 과정을 다 거친 보도다. 그래서 절대로 허위 보도가 아니다. 요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 빨리 강제 수사로 전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봉지욱 이 기자 이렇게 조영 측근들 검사가 다 준 커피 영웅당처럼 얘기했다. 요렇게 되어 있고 뉴스타파도 윤석열이가 그냥 조용히 돌려보냈다. 요런 식으로 가짜 보도를 해 온 바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런 가짜 뉴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요거는 뭐 여론조사일지는 이제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김창균 논설 주간이 쓴 칼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이 제목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용산 이전을 고집했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선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너무나 생각보다 너무나 컸다. 한 자리 숫자 정도가 아니면 한 자리 숫자라면 선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17%가 되기 때문에 완전 참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너무나 놀라갖고 취임 이후에 가장 많이 낙담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대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좀 후보를 내지 않으려는 생각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삼원 복부를 시키면서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은 딱 국민의힘 지도부가 싹 입장을 바꿔서 무리하게 공천을 한 데서부터 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외교를 잘 해가지고 이런 좋은 성과를 갖다가 국민이 평가해 줘야 되는데 이런 국민의 평가가 표심에 반영이 안 된 점을 갖다가 야속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과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 아니 지금 용산으로 옮긴 것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용산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의사소통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이러한 정치를 하는 윤 대통령은 그럼 왜 용산으로 옮겼냐?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59분 대통령이라는 탄식조의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1시간 회의를 하면 59분 동안을 혼자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큰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 눈치만 살피다가 성난 민심이 불타오는 걸 모르고 선거에 임하다 보니까 이번에 완전히 낭패를 봐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안 하려고 청와대를 탈출한다더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제왕적 국정을 향한 역설을 목격 중에 있고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고 이럴 거면 무엇 때문에 집무실 이전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일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칼럼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이 글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네요. 당연히 읽겠죠.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